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국내 최대 탄광으로 역사를 이어오던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오는 6월 말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의 입객문 위에는요, 오늘도 무사히 안전제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지하 1150m에서 채탄을 하며 하루하루의 안녕을 빌던 광부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산업화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겠죠. 태백의 마지막 남은 탄광이자 한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탄광이었던 장성광업소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좁고 어두운 지하 갱도 속에서 작은 헤드랜턴에 의지해 탄가루를 맞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어낸 산업 역군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3월 2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직선거 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은 다음 달 9일까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하고 차량에 탑승해 유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공유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구 8곳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21명이라고 하네요. 정부가 전공의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의료진의 복귀가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인턴으로 합격했지만 현재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 정부가 다음 달 2일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에 수련이 불가하다며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어획량이 최근 3년 30% 가까이 감소하면서 산지 수산물을 보관하는 수협 냉동공장 물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획량 감소는 동해안의 수온 변화와 함께 잦은 기상 악화에 따른 출어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 속에 인건비 같은 경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봄철 성수기에도 조업 부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시각 8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강원 지역은 8개 선거구에서 21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최근에 실시한 도내 5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거 초반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박창현 기자 연결합니다. 박창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4.10 총선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느냐로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분위기부터 알아볼까요? 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막이 올랐습니다. 13일간의 명운을 건 총선 레이스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번 총선 선거운동은요, 투표일 전날인 4월 9일까지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공직선거법에 적축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보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빈속이라든가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가 있고요. 그 후보자와 그 지정된 선거운동원은 그 자동차와 학성장치를 이용해서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학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참고로다가 이 사전 투표일 이거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5일과 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여야 정당과 무소속 후보는 모두 21명입니다. 이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를 찾아서 출근 인사를 했고요. 전통시장 등을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2대 총선은요,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표심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의 판세에 좀 미칠 몇 가지 변수를 짚어보면요, 후보들의 좀 말실수라든가 막말, 또 하나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좀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무엇보다 투표율, 이것이 좀 지지율을 출렁일 것으로 보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좀 힘있는 집권 여당을 내세워서요, 강원 지역 선거구 8석 전석을 석권하겠다는 계획이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전면에 내걸어서 강원 지역 8석 중에서 최소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8석 전석 석권, 민주당은 최소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최근에 도내 5개 신문 방송사가 8개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그 결과를 다시 알아볼까요? 네, 강원도민일보와 KBS 등 도내 5개 언론사가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내 8개 선거구 만 18세 이상 유권자 4,500명을 대상으로 강원 지역 22대 총선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45%가 국민의힘을 선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의 지지도를 보여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조국 혁신당이 7%, 개혁신당이 3%,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그 외 정당이 각 1%였습니다. 부동층은 12%로 집계가 됐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주로 60대와 70대, 영위가 60대가 63%, 70대 이상이 75%가 지지층이 높았고요. 직업별로 보면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들, 그리고 보수층에서 7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을 보면 민주당은 40대에서 50% 지지를 받았고요. 하이트 칼라층, 진보층, 이 층에서 좀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보면은 조국 혁신당은 40대와 50대, 40대에서 12%, 50대에서 13%의 좀 지지층을 하면서 지지율을 견인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 정당을 묻는 질문에서는요, 응답자의 39%가 국민의힘의 유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유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각각 17%에서 두 당을 합치면 한 34%가 되는데요. 27%씩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결정을 안 했거나 투표 정당이 없다는 이런 부동층이 한 18%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요,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이 지지 격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22%포인트 정도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지지자의 83%는 국민의 미래를 지지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한 51%만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머지 민주당의 지지층의 응답자 중에 한 33%가 비례대표 투표 정당인 조국 혁신당을 택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세계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서 면접원에 의한 100% 무선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좀 더 알아볼까요? 국정운영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한 45%가량이 됐습니다. 매우 잘하면 한 18%, 잘하는 편이다 27%에서 한 긍정 평가가 45%인 반면에 부정 평가가 51%였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었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60대와 70대에서 그리고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가 높은 반면에요. 부정 평가는 30대와 40대 그리고 진보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서는 긍정평가가 31%, 부정평가가 65%였습니다. 또 총선 인식과 관련된 조사에서요, 응답자의 50%는 국정 안정론을 좀 지지를 했고요.
응답자의 43%가 정부 견제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그 60대 68%, 70대 이상이 77%가 국정 안정론에 무게를 뒀고요. 또 3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는 그 가반수가 정부 견제론을 택한 가운데서 특히 40대를 보면 정부 여당 견제론이 68%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 연령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집계가 된 겁니다. 네.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조사는 어떤 결과 나왔나요? 예, 강원 총선 투표 의향을 물었는데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81%였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14%가 됐기 때문에요. 대략 한 95%가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겁니다. 그 진영별로 보면 보수층이 한 84%, 진보층이 83%, 비슷하게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을 한 반면에 중도층 같은 경우는 79%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그리고 17%가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8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86%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답한 반면에요. 조국혁신당 이 지지층 같은 경우 92%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답해서 가장 높은 투표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또 연령별로 보면은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적극 투표층 같은 경우 70대 이상층이 92%, 그리고 60대와 50대 역시 90%가 돼서 좀 높은 그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40대가 83%, 30대가 74%, 또 10대층, 20대층이 46%로 좀 연령이 낮아질수록 투표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그 연령별 투표 참여 의사가 좀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락을 좀 좌우할 선거 결과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8개 선거구 중에 가장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원주시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 알아볼게요. 우선 2년 만에 리턴 매치로 관심이 모아진 원주시 갑 선거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예, 원주 갑 선거구는 그 국민의힘 박정환 현 의원과 삼선 원주시장을 지낸 원창무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지난 2022년 6일 보궐선거에 이어서 2년 만에 좀 재격돌하는 건데요.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원창무 후보가 44%, 국민의힘 박정환 후보가 41% 이렇게 지지를 얻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8개 선거구 여론조사 중에서 여기 원주 갑선거구가 격차가 가장 적은 거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여야 모두 강원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2002년 당시에 그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 원창무 후보와 박정환 후보를 각각 지지했던 그런 지지층이 대체로 마음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원창무 후보를 지지했던 투표층의 89%가 이번에도 지지하겠다고 밝혔고요. 박정환 후보를 지지했던 투표층 83%가 박 후보를 그대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당시 투표를 하지 않았거나 투표권이 없었던 그 투표자 중에서요. 46%는 원창무 후보를, 17%는 박정환 후보를 투표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지역별로 좀 보면은 그 시청과 기업 도시 등이 있는 다시 말해서 무실동이라든가 지정면, 그다음에 문마급 이 지역에서는 원창무 후보가 48%로 박 후보의 38%를 얻은 박 후보를 좀 앞섰고요. 반면에 그 중앙시장 등이 좀 위치한 그 당계동이라든가 우산동, 원인동 이런 중앙동, 해장동 요 일대에서는 그 박정환 후보가 44%로 그 원창무 후보의 그 40%를 좀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진보층의 75%, 중도층의 48%가 원창무 후보를 지지했고요. 보수층의 72%, 중도층의 32%가 그 박정환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원주갑 선거구 유권자의 그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41%, 민주당이 32%,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원주을 선거구도 알아볼까요? 예, 원주을 선거구는 그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와 기재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한석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오차 범위 내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민주당 송기현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47.2%, 국민의힘 김한석 후보를 택한 응답자는 39.6%였습니다. 즉 한 7.6% 정도의 오차 범위 내 차이가 보였고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내지는 투표할 후보가 없다가 한 13%이기 때문에 이들 무응답층이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원주 의회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좀 살펴봤는데 국민의힘의 유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4%로 가장 높았고요. 조국혁신당이 20%로 그 뒤를 이었고 더불어민주연합이 17%를 얻었습니다. 개혁신당은 40%에 그쳤고요.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35%, 조국혁신당이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정치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도일보 박창현 기자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7분 지났습니다. 샘마루 도서관이요. 제60회 도서관 주간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현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60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원주시 기업도시 내에 위치한 샘마루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 체험, 전시와 성인을 위한 작가 초청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는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도서관 주간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기간 동안 도서관이랑 친해지고 또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그림책 원화 전시 3개와 또 마술 공연, 또 그림책 작가들의 특별 강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6가지의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샘마루 도서관 김혜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샘마루 공원에 위치한 샘마루 도서관은 2023년 9월 개관한 이후부터 원주 서부권 지역 주민에게 독서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서관 주간 및 세계책의 날 행사를 통해 평소 도서관을 찾지 않던 분들까지도 도서관을 찾아보고 행사에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제60회 도서관 주간 행사에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인 공연과 체험, 전시와 성인을 위한 작가 초청 강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을 비롯하여 계층을 아울러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누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작가 초청 강연, 또 마술 공연 이런 행사도 열리고요. 또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서관 로비에서는 원화 전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김규화 작가의 참새를 따라가면이라는 귀여운 어린아이가 조그맣게 변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그림책과 장혜진 작가의 꼬마의 고민을 다룬 꼬마 시인의 하루 그림책, 또 문진아 작가의 토토와 모모의 따뜻한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 원화가 전시됩니다. 또 도서관에서 진행될 체험 행사로는 6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샘마루 도서관만의 특별한 공간인 디지털 창작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2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드로잉 체험과 열프레스기를 연계한 가족 캐리커처 에코백 만들기, 그리고 가족 사진이 담긴 머그컵과 핀 버튼을 만드는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레진 아트를 활용한 책갈피 만들기, 또 북바인딩으로 나만의 수첩 만들기 등 다양한 이색 체험 활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공연과 강연, 체험 행사는 별도로 문화행사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고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샘마루 도서관 김혜영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5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과학문화 확산 사업으로 샘마루 도서관 1층 로비에서 곤충 전시가 2주간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연계 프로그램으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한 차례 교육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 중에 샘마루 토요 특강이 3월에서 6월 진행 중인데요. 지난 3월에는 남미 여행 시간에 참여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4월에는 도스트와 함께하는 미술관 여행이, 또 6월에는 비오니 체질입니다의 저자 김남극 작가의 일상도 여행 블로그 기록법 강연이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니 도서관 주간 행사 이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제60회 도서관 주간 그리고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도서관 주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샘마루 도서관 외에도 원주시 관내에 있는 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신승규 농업축산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승규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농수과장 신성규입니다. 네, 영월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예,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160명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는 이제 결혼자 가족 친척 초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69명 중 이제 40명이 입국을 하였습니다. 아, 네. 결혼 이민자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의 예. 가족이나 친척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네. 국적으로는 어느 나라 국적이 제일 많나요? 예, 결혼자 분들은 대부분 이제 베트남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필리핀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예,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각 농가에 배치가 되나요? 예, 입국하신 분들은 이제 먼저 이제 마약 검사를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그다음에 의료 공제에 가입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 그다음에 통장 개설을 통해서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농가에 이제 배정되어 와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이제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정해진 기간이라면 법적으로 몇 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90일하고 5개월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제 5개월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 이제 희망을 하면은 최대 3개월 연장하여 최대 8개월까지 이제 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8개월이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체류를 할 수가 있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숙소는 어떻게 제공이 될까요? 예, 숙소는 이제 고용 농가에서 이제 본인 이제 소유의 주택이든가 아니면은 타인 소유의 주택 또 민박집을 임대해가지고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 이제 숙소 사용료는 이제 고용주와 이제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일정액을 이제 근로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용주 농업인이 숙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운영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지난해에는 필리핀 정부가 해외 송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 현재 영월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국도비 사업은 일부 줄어든 경우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비는 이제 군에서 추가로 증액을 해가지고 네. 사업 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MOU 이제 해 지자체에서 이제 우리는 또 결혼임자 초청을 하기 때문에 비율이 이제 MOU보다는 결혼임자 초청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양육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또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년도 12월에 MOU를 체결한 해 지자체와 협의를 하였고 그다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제 비자 발급이라든가 항공권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초와 5월에 이제 거쳐서 근로자가 입국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유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MOU 체결보다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이나 친척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영월군은 큰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결혼 이민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결혼임자는 이제 외국인은 한 240, 50건 정도 계십니다. 240, 50명 정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오시는 계절 근로자들은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족이 이제 사촌 이내 이제 배우자까지 이제 초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촌 이내 배우자까지. 배우자까지. 예. 네, 그렇군요.
주로 베트남 출신들이 많으신가 보네요. 영월 예. 결혼 이민자분들이. 예, 베트남 출신인 이제 다른 국적보다는 이제 비율을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영월군이요. 도내 지자체 중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가장 낮아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월군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률이 낮은 이유 뭔가요? 예, 여러 가지 뭐 근로 여건도 좀 중요하지만 이제 고용농가와 근로자 간의 이제 그 상호 신뢰감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 군은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중에서 약 60%가 이제 결혼임자 친척 초청으로 도입되고 있어가지고 예, 결혼임자와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차료 기간 동안 안정금을 갖고 근로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네. 결혼임자 가정과 고용농가 모두가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월군 농가의 일선 부족 문제가 이번 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신승규 농업축산과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이은주 아나운서가 알차고 유익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